파리 생제르맹의 프리시즌 훈련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강인 선수가 또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뛸지에 대한 기대감,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파리 생제르맹의 최근 훈련 컨텐츠의 상당수를 또 이강인 선수가 차지하고 있고, 이강인과 아이들이 아니냐 싶을 정도로 또 파리 구단의 공식 컨텐츠가 이강인 선수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또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고 또 어떤 선수들과 호흡을 맞추게 될지, 그 중에 또 최근 굉장히 친해진 것으로 알려진 우가르테와의 콤비 플레이는 어떤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거는 일단 유니폼이 매진이 됐고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 조회수 자체가 독보적이고요. 예. 좀 그러면서 이강인에 대한 조금 관심도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파리 내에서도. 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인기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강인 중심으로 뭐 촬영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인데다가 또 이제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파리 팬들이 메시도 어쨌건 조금 안 좋게 헤어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가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따지기에 앞서서 서로 안 좋게 헤어졌잖아요. 파리 팬들과 메시가. 파리 팬들이 이제 야유하고 그러면서 안 좋게 헤어진 부분도 있는데다가 은바페사가 최근에. 그렇죠. 예, 이런 것 때문에 파리 팬들도 이제 그런 오만한 스타들한테 조금 지쳤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런 가운데 그래서 이제 파리 구단 자체도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자체를 젊고 굶주린 선수들로 데려오겠다라고 했고, 거기에 이제 잘 맞는 얼굴들이 바로 이강인과 우가르테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가 다른 선수들은 아주 그렇게 젊은 것도 아니에요. 슈크리니아라던가 그 리카라던가 아센시오라던가 아주 그렇게 어린 것도 아니고, 또 그 선수들은 또 우승을 차지를 했던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아주 굶주린 것도 아니죠. 예, 그러니까 리카하고 아센시오는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차지한 선수들이거든요. 그리고 은두루가 물론 가장 어리긴 하지만은 이 선수는 아직 프로 데뷔도 하지 않은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군 주력급 선수에서는 이강인과 우가르테가 가장 그거를 대변하는 선수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두 선수의 중심으로 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엔리케 감독도 이 두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모습들이 있고, 재밌는 게 둘이 2001년생 동갑인데다가 아시다시피 우루과이도 이제 스페인어권 나라예요. 네. 그래서 셋이, 그러니까 이강인, 엔리케, 우가르테가 스페인어로 자유소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강인 선수의 훈련 1일차, 2일차, 3일차 쭉 살펴보고 있는데, 3일차 최신 훈련 화보의 메인 스타 누굽니까? 네, 이강인 예. 선수가 나와 있는 거죠. 또 들어가 보면 또 위에 깔린 사진, 뭐 당연히 메인 사진이 이강인 선수니까 이강인 선수인데, 총 화보 사진이 26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8장이 이강인 선수예요. 은바페가 돌아오기 이전까지는 이강인 중심으로 아마 계속 갈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 뭐 여러 다른 선수들의 사진도 있지만 확실히 26장 중에 8장, 30% 가까이 한 선수 독사 사진이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이건 의도가 있다. 우연이라고 보긴 어렵다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한 장 한 장 살펴보면 지금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패스하는 모습, 킥하는 모습, 1대1 훈련을 하는 모습도 있고, 뭐 짐 훈련도 있고, 흥미롭게 지금 보시면 골키퍼가 약간 슈팅하고 이강인 선수가 막는 것 같은 좀 익살스러운 모습도 있어요. 네. 다양한 사진들 속에서 또 주목되는 게, 첫날부터 계속해서 약간 그 짐 훈련이나 웜업 훈련, 그 피지컬 훈련 때 파트너는 솔레르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발렌시아에서 같이 있었던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솔레르가 떠나는 과정에서 조금 둘 사이에 등번호 관련한 문제들이 있긴 했었지만은, 예, 그래도 뭐 둘이 워낙 친한 관계였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유스 시절부터 같은 카테고리가 아니어도 교류도 많이 했었고, 네. 그리고 등번호 문제는 사실 솔레르가 이강인 선수한테 화났다기보단 그렇죠. 구단 측과의 그런 그렇죠. 문제였죠. 예. 어떤 거냐면, 구단은 피터 림은 이강인 선수한테 10번 주고 싶었고, 솔레르는 내가 10번을 받고 싶었는데, 네. 여기서 이강인 선수도 10번을 원해서 싸웠으면 감정이 안 좋아졌겠지만, 나 안 받을래, 이렇게 됐으니까 잘 무마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도리어 10번이 이상해졌죠. 10번 예. 주인이 잠깐 동안 없기도 했었고, 어찌됐건 둘은 요즘 이제 제외한 거 보니까 잘 지내고 있더라. 그렇죠. 당연하죠. 예. 예. 그리고 사진 보시면 야외 훈련 나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3, 4, 5 친한 선수끼리 얘기하면서 나오는데, 네. 솔레르도 있지만 주목할 게 우가르테입니다. 예, 우가르테가 거기가 옆에 붙어서 이강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 명이 서 있는 거죠. 예. 근데 우가르테 같은 경우에 이전에는 딱히 그렇게 인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파리 함께 입단하면서 친해졌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엔리케 감독이 훈련하기 전에 이제 팀토크하고 전술적인 얘기 할 때도 솔레르, 이강인, 우가르테가 같이 또 있거든요. 네. 결국엔 또 이 선수들이 근거리에서 공을 주고받고 플레이할 선수들이기도 하니까 개인적인 친분은 도움이 된다. 지금 이 사진도 보시면 이제 조끼 나눠있고 자체 미니게임도 했었는데, 물론 지금 보시면 같은 팀으로 뛰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도 코치의 지시를 받을 때 이강인 선수와 우가르테가 근거리에 있다는 것은, 물론 이제 신입생이니까 나란히
같이 좀 이제 새롭게 알려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둘이 꽤 많이 붙어 다니는구나. 요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솔레르와도 훈련을 좀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역시 우가르테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그 사진상으로의 관계가 실제 개인적인 친분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인스타그램 마팔로 알 수가 있잖아요. 인스타그램 마팔을 그렇게 크게 저는 의미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보긴 하지만은 그래도 둘이 그러니까 첫 훈련 이후 바로 이제 마팔을 하는 모습이 있었던 거였죠. 네, 왜냐하면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의 비중은 다르지만 이강인 선수가 이 파리 첫 훈련하고 모든 선수가 다 마팔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장 빨리 마팔을 한 게 우가르테다. 근데 또 여기에 많은 팬들이 또 기억하실 거예요. 이강인 선수가 소속된 팀에서마다 우루과이 선수들과 절친 관계였다. 예, 일단 뭐 발렌시아에선 막시 고메스하고 굉장히 친했었죠. 스페르 데포르테에서 이제 메인을 둘이 장식을 하기도 했었고 이때 그 프리시즌에 둘이 굉장히 활약상이 좋았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인스타그램에 둘이 이렇게 사진 올린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국과 우루과이 친선 경기 때 따로 또 만나서 팀을 서로 이제 결별한 이후에도 잘 지냈고 마요르카에 가서는 이제 장난치는 장면 때문에 논란이 냈던 조바니 곤살레스가 있는데 이 선수가 우루과이 선수 때 이게 친해서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렇게 뭐 인스타 스토리에 글을 올리기도 하고 했던 거였죠. 예. 그래서 이제 가는 팀마다 우루과이 절친들이 있었는데 우가르테는 이제 파리에 이강인의 또 우루과이 커넥션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실 한국 축구가 최근엔 우루과이와 실제로 인연이 굉장히 깊어졌어요. 워낙 많이 경기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월드컵이 가장 그래도 그 중에서는 정점이었고, 그리고 앞뒤로도 계속 평가전들이 있었다 보니까 최근에 우루과이랑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많이 만난 팀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네, 근데 이제 뭐 카타르 월드컵 때는 우가르테가 벤치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죠. 왜냐면은 워낙 우루과이 중원에 쟁쟁한 선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특히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부상 중이지만 벤탄쿠르가 확실하게 잘하고 있었고 발베르데, 베시노. 그러니까 우가르테도 당연히 소속팀에서 잘하고 있었지만 조금 여기서 주전으로 나오긴 어려웠죠? 다만 그런데 그때도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비기고 이제 포르투갈한테 패하고 이랬을 때 왜 우가르테, 데 아라스카에타 이런 선수들 왜 안 쓰냐 그랬고 실제 가나전에 이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이겼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도 이 대회 전에는 또 비슷한 논란이 있었어요. 마요르카에서 이렇게 잘하는데 벤투 왜 안 뽑냐, 안 쓰냐. 그러다가 또 교체로 나왔고 잘해서 또 이제 포르투갈과의 경기라든지 뭐 좋은 활약들을 펼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가르테 이강인 선수 나이도 같고 대표팀에서 월드컵의 상황도 조금은 비슷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입지를 넓혀 나가고 있는 거죠 이제는. 그런 가운데 이제 파리에서 새롭게 또 도전을 하게 됐는데 일단 우가르테도 뭐 나이도 그렇고 지금 우루과이에서 그렇고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죠. 그래서 그 우가르테를 파리 생제맹이 6천만 유로를 들여서 영입을 했는데요. 이게 그 우가르테의 전 소속팀인 스포팅 리스본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 수입 2위에 해당합니다. 1위는 바로 맨유의 부페인 거죠. 뭐 최고의 선수죠. 그 몸값 이상을 했고 6,500만 유로였으니까 사실 500만 유로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우가르테도 이제 파리가 큰 투자를 한 선수예요. 그리고 마테우스 누니에스 울버햄튼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저 선수가 4,500만 유로로 조금 차이가 있죠. 그리고 우리 팬들이 잘 아시는 페드로 포로도 뭐 바이아웃 금액이지만 4천만 유로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포로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가진 선수다. 그리고 이제 파리 생제맹 구단 역대로 놓고 보더라도요. 이적료 지출이 전체로는 6위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체로는 6위지만은 미드필더 중에서는 최고 이적료인 겁니다. 대부분이 이제 공격수들이 위에 있고 또 이제 하키미가 3위에 있는 게 조금 이례적인 거고 근데 하키미는 사실 수비수를 가장한 공격수잖아요. 그런 거 고려하면은 우가르테가 뭐 수비 쪽 포지션 중에서는 가장 비싼 이적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그렇다면 이강인 선수와는 결국에는 함께 호흡을 맞춰봐야 되는 선수다. 이강인 선수가 현재 파리에서는 물론 측면 공격수로 분류되고 있지만 그래도 성향적으로는 조금 이제 10번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는 선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함께 뛰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파리 커뮤니티에서 칼럼으로 올라왔던 거였거든요. 파리 미드필더들의 그 스타일 비교와 관련된 건데요. 일단 뭐 공격 관련된 거예요. 이 그래프는. 그래서 이제 맨 왼쪽이 전진 패스, 그 옆이 슈팅, 그 옆이 패스 성공률, 그 옆이 이제 슈팅을 이끌어내는 액션과 관련된 건데요. 패스 성공률을 제외하면은 전부 다 이강인 선수가 독보적으로 높아요.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강인이 확실히 가장 앞선다는 걸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드리블과 관련된 지표인 거거든요. 그래서 맨 왼쪽이 드리블 시도, 그 옆이 드리블 성공, 그 옆이 이제
드리블 성공률, 맨 마지막이 소유권 상실과 관련된 건데 일단 드리블 시도도 이강인 선수가 가장 많고 성공도 가장 많고 이 두 개가 독보적으로 많은 데다가 더 놀라운 거는 드리블 성공률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드리블이건 패스건 이런 것들 많이 시도할수록 성공률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예. 근데 드리블 시도를 많이 함에도 성공률이 높다라는 게 이강인 선수의 가치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소유권 상실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가르테가 도리어 소유권 상실은 드리블 시도 횟수에 비해서 좀 많이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다른 미드필더들과 비교했을 때 베라티나 비티냐와 비교하면 그래도 우가르테가 수비형 미드필더로서는 드리블을 좀 꽤 시도를 하는 선수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그리고 있겠죠. 확실히 베라티와 비티냐 같은 선수들이 키핑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잘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타락박을. 그럼에도 이강인이 그들과 못지않다는 거죠. 예. 왜냐면 우가르테는 조금 더 뒤에서 플레이를 하니까 성공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볼 소유 관련된 능력과 관련된 그래프인 건데 이거는 확실히 베라티가 독보적으로 위긴 해요. 예. 근데 이제 그 왼쪽에서 두 번째 그래프에서 이강인만 독보적으로 확 올라가 있잖아요. 예. 저게 뭐냐면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는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 공격적으로 뛰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가 독보적으로 많고 그리고 이강인만 검은 어떤 의미에서 파리의 미드필더 성향을 가진 선수들 중에서는 박스 타격이 되는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나머지는 조금 더 안전하게 플레이하는 선수들에 가깝다라고 할 예.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가르테는 확실히 비티냐보다 조금 더 공격적이고 베라티보다는 훨씬 더 활동적이다 보니까 지금 또 젊고 역동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하려는 에니케 감독의 성향에서는 우가르테도 충분히 이 베라티 비티냐 특히 비티냐와의 경쟁에서는 뭐 앞설 가능성이 좀 있지 않냐 뭐 같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예. 이게 마지막 그래프인 건데 이거는 이제 수비 관련된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위쪽이 수비 액션인 거고 밑쪽은 볼 리커버리인데 이걸로 놓고 보면은 확실히 우가르테가 가장 앞서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칼럼에서 주장하는 바는 어떤 거였냐면요. 베라티가 볼 소유와 패스의 강점이 있고 우가르테는 수비에 특화된 선수고 이강인은 공격에 특화된 선수니까 이 세 명이 중원을 짜면은 그러면은 각각의 역할 분담이 잘 될 것이다. 이런 걸로 올린 거긴 한 거거든요. 이 예. 그래프들을 이렇게 쭉 설명한 게 예. 결국 결론을 그렇게 내기 위해서 예. 한 거였어요. 물론 이럴 경우에 뭐 이강인 선수가 10번을 맡고 뭐 베라티가 6번, 뭐 우가르테가 8번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4-2-3-1일 때 그런 거고 예. 지금 4-3-3이면 이강인 선수가 측면 공격수로 가서 좀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는 10번 역할을 겸하는 형태로 가서 3미들은 그렇죠. 따로 둬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많이 보고 있죠. 왜냐면은 지금 파리 생제맹이 만약에 공격수를 더 추가적으로 많이 보강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강인 선수를 중원에다가 활용해 볼 수도 있지만은 지금 파리가 공격수 숫자 자체가 부족해요. 그렇죠. 예. 이런 가운데 음바페도 지금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예. 아직 뭐 무안이나 뭐 오지도 않았어요. 오지도 예. 않았고 와도 부족해요. 그 예. 선수들. 그래서 공격수는 무조건 영입해야 된다. 그리고 베실바도 영입하려고 하는 게 그것 때문인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베실바까지 오게 된다면 최전방 공격수 오고 베실바 오고 음바페가 남는다면은 그러면 이강인이 중앙에서 뛸 수 있겠죠. 예. 하지만 현재 상황은 공격수 숫자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강인은 공격으로 뛸 걸로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강인 선수가 어느 위치에서 뛰든지 이제 공격에 집중하게 되고 그 뒤를 우가르테가 커버하는 형태로 뛸 것 같은데요. 일단 우가르테에 대해서는 지난 시즌 또 하나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챔피언스 리그 전체 기록인 건데요. 우가르테가 태클 성공 횟수가 29회로 가장 많았었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스포팅은 조별리그에서 광탈했습니다. 그럼 조별리그 6경기 만에 최다 기록을 그 결승까지 다 치는 선수를 포함했을 때도 세운 거네요. 그러니까 뭐 저게 아칸지가 결승까지 다 뛴 선수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베라티도 16강에서 탈락했으니까 뭐 경기 수 많아봤자 2경기밖에 안 되는 거고 엔소는 그래도 8강까지 뛰었죠. 어찌됐거나 우가르테가 약간 중원의 싸움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코카에서는 이렇게 3명이 중원을 구축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베라티, 우가르테, 비티냐 앞서 비교한 그 미드필드 선수들인데요. 그래서 이 셋의 그래프들을 이제 합쳐놓은 건데요. 파란색이 우가르테인데 확실히 수비가 완전 가득 채우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정말 수비 특화 선수라는 거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베라티가 그래도 폭넓게 수비도 어느 정도 하면서 또 이제 패스 같은 것들도 상당히 잘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확실히 비티냐가 가장 그래프가 작긴 하죠. 그래도 비티냐가 조금 더 상대 진영에서의 볼 터치나 슈팅을 좀 많이 가져가는. 다만 근데 이게 공격수가 더 추가적으로 보강된다면은 이강인 선수가 저쪽에 되면은 그래프가 그러면 거의 육각형처럼 그렇죠. 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 말씀하신 대로
비티냐의 자리를 이강인 선수가 차지하면서 이강인, 우가르테, 베라티로 선미들이 구성할 수도 있다. 네, 공격 쪽이 더 추가적으로 보강이 되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다음 시즌 예상 라인업을 현재 있는 선수들로 조금 짠 거거든요. 최전방 공격수 아직 뭐 보강이 안 됐으니까 이러면 음바페가 뛰어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왼쪽에서 네이마르가 뛰고 오른쪽에는 이제 이강인과 아센시오가 경합을 하게 되겠지만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 드렸다시피 파리가 베실바를 영입하려는 거는 한쪽 측면에는 조금 플레이메이커형을 세우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이강인이 더 중용될 가능성이 높다. 아센시오는 약간 포워드형의 측면 자원이니까 제가 봤을 때 아센시오는 음바페와 네이마르 백업. 왜냐면은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아센시오가 최전방 가짜 9번을 세웠었잖아요. 그렇죠. 엔리케 감독이. 그렇죠. 가짜 9번으로 가장 많이 세운 선수가 아센시오였거든요. 네. 엔리케 감독이. 그렇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수 백업까지도 그렇게 이제 출전 시간을 조금 보존해주는 형태가 될 걸로 보이고요. 중원은 베라티, 비티냐, 우가르테로 될 걸로 보이고, 그리고 저는 오른쪽에 일단 하키미는 뭐 이거는 무조건 고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오른쪽에 조금은 이강인이라던가 베실바라던가 이런 선수를 쓰려는 것도 하키미의 공격력을 극대화. 네. 그래서 사실상 측면 공격은 하키미가 하고 이쪽은 이제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주력을 하는 역할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슈크리니아르 마르키뇨스의 왼쪽은 그러면은 네이마르가 아예 공격에 전담을 할 수 있도록 예전에 항상 네이마르, 음바페, 메시 잘 쓰면은 수비 쪽이 과부하가 걸리니까 백스리를 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예. 엘리케 감독이 백스리를 쓸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엘리케 감독은 4-3-3을 주로 썼지만은 그래도 항상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한쪽에는 조금은 수비적인 선수를 넣으면서 하이브리드 백스리 형태로 가져갔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리카 에르난데스가 왼쪽 풀백으로 일단은 주전으로 주문되지 않을까. 왜냐면 멘데스도 공격적인 풀백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활용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 현재 포진들을 보면은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 있지만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서 미드필더 역할을 할 때 그 뒤를 우가르테가 또 받쳐주니까 둘이 지금처럼 친하게 잘 지내고 소통도 많이 하는 것은 팀적으로도 필요한 일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공격을 강화할 때는 우가르테 대신에는 솔레르가 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선수의 그 커넥션 분명히 주목할 만한데요. 그렇다면 이 선수들의 플레이가 어떻게 조합되는지 언제 볼 수 있느냐? 일단은 7월 22일 한국 시간 토요일 0시에 파리가 르아브르와 이제 평가전 연습 경기 형태의 첫 경기를 치르게 되고 일본 투어에 와서 이제 25일 알나스르, 28일 세레소 오사카 그리고 8월 1일에 인텔과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 경기들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강인 우가르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8월 3일에 이제 쿠팡 플레이 시리즈로 이제 파리가 마지막 그 프리시즌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아마 이제 7월 18일쯤에 결론이 날 거라고 해요. 이제 부산에서 열리기는 하는데 또 어떤 그 형태로 열릴지는 좀 아직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안 할 수도 있다는 네. 얘기들까지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 부산으로 잡은 이유는 엑스포 유치를 네. 예, 조금 홍보하기 위한 차원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또 정확한 보도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강인 선수 이제 파리에서 훈련 자소하고 있는데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 프리시즌 경기 소식도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